웹 접근성에 대한 그 지침이 내려간 지가 벌써 뭐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실태로는 뭐 대기업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사실 2009년도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이미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9년도 4월 11일자로, 100인 이상 기업은 2011년 4월 11일자로, 그리고 이제 13년 4월 11일에는 30일 이상 기업은 전부 다 하도록 의무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미 4년 전에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인식을 좀 제고시키고 또 이제 웹접근성에 관련된 개발 업체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웹접근성이 개선돼서 장애인들이 모든 웹을 즐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보장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 및 블루그리드에서 주관한 세미나로 2013년 4월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웹 접근성에 관한 이해 및 국내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후원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이블뉴스, 복지TV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완배 사임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스템 관리자도 있으시고 법인 또는 기업 운영자도 있으실 겁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사람이 소외와 배제, 분리와 거부 없이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인터넷에서는 접근성에 규정하였습니다. 접근성은 새로운 인터넷 시대에서 권리입니다. 접근성 보장은 새로운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하나의 도덕입니다. 인터넷에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번거로움이 있고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하나의 사회적 기여이며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웹 접근성이 무엇인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바일 접근성이 무엇인지, 접근성 인증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많은 설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기여하는 기업은 새로운 잠재력을 찾아내 파워를 이미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상을 다 살아가는 동질한 뜨거움은 저는 느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 대표이신 잔융신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웹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1일이라는 이야기는 30인 이상의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이 웹 접근성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미 그 웹 접근성 개선 의지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회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의무의 준수 의무는 이제 반드시 이행해야 될 준수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 의지를 가진 분들을 모시고 저희 본 세미나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은 사용자 진단과 전문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팀원들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단체나 저희들 같은 그 평가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발표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 김진원 팀장님께서 실제 사용자 진단에 의한 금융권 실태 조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접근성이란 우리가 흔하게 웹접근성은 알고 있지만 그 웹접근성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접근성이란 웹과 관련된 표준어를 만드는 WCC에서는 웹접근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접근성을 준다면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 전화, 자동문 등의 제품들이 처음에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만들어 개발되었지만 널리 보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었습니다. 접근성 개념은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정보통신기기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널리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현재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각종 진단 툴들을 이용해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치 2.0에 따라 많은 홈페이지를 제작 또는 개선함에 있어서 실제 사용성이 제일 취약한 사용자 장애인들의 사용자 평가가 없이 개선을 완료를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실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홈페이지 개선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사용자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누구를 위한 웹 접근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여러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기관들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일부 홈페이지를 개선을 마친 것도 있고 개선 중인 것도 있고 또 개선을 기획하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는 2013년 1월 10일까지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음을 밝힙니다. 이번 조사의 평가 방법 및 평가자 구성으로는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스크린 리더를 이용한 평가 그리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키보드만을 이용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각 홈페이지마다 공통된 항목으로 페이지 과업을 설정하다 보니 청각장애인에서 주로 체크되는 동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없는 곳이 있는 관계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청각장애인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실태조사에서는 청각장애인 평가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 선정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 등의 절차 때문에 금융거래 부분은 제외시키고 은행 소개 페이지 위주로 과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 접근성에서 1개의 과업을 선정하고 정보 확인에서 3개의 과업을 선정하였으며 게시판 이용해서 2개, 자료 다운로드에서 1개, 각종 정보 검색에서 3개의 과업을 선정하여 총 5개 항목으로 10개의 과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대상별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우선 국민은행은 총 20개의 과업 중 시각장애 부분에서 9개, 지체장애 부분에서 모두 달성하여 9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총 20개의 과업 중 시각장애 부분에서 7개, 지체장애 부분에서 5개를 달성하여 6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 부분에서 9개, 지체장애 부분에서도 9개를 달성하여 9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시각장애 부분에서 5개, 지체장애 부분에서 9개를 달성하여 7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외환은행은 시각장애 부분에서 모두 달성하였고 지체장애 부분에서 6개를 달성하여 8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시각장애 부분에서 6개, 지체장애 부분에서 7개를 달성하여 6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시티은행은 시각장애 부분에서 8개, 지체장애 부분에서 9개를 달성하여 8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총 20개의 가업 중 시각장애 부분에서 7개를 달성하고 지체장애 부분에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여 3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농협은 총 20개의 가업 중 시각장애 부분에서 9개, 지체장애 부분에서 모두 달성하여 9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협은 총 20개의 가업 중 시각장애 부분에서 1개를 달성하였고 지체장애 부분에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여 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부산은행은 시각장애 부분에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고 지체장애 부분에서는 8개를 달성하여 4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광주은행은 총 20개의 가업 중 시각장애 부분에서는 5개, 지체장애 부분에서는 모두 달성하여 7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제주은행은 시각장애 부분에서 3개의 가업을 달성하였고 지체장애 부분에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여 1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총 20개의 가업 중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모두 9개씩 9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20개의 가업 중 시각장애 부분에서 9개, 지체장애 부분에서 모두 달성하여 9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총 20개의 가업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부분에서 모두 달성하여 10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은 시각장애 부분과 지체장애 부분 모두 하나의 가업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사용자 평가를 종합하여서 보면 총 가업 개수 380개 중에서 219개를 달성하여 58%의 달성률을 보였고 시각장애 부분에서는 190개 중에 107개를 달성하여 56%의 달성률을 보였고 지체장애에서는 190개에서 112개를 달성하여 5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평가 항목별로 보면 메인 페이지 접근성이 61%로 달성률이 가장 높았고 정보 확인이 54%로 달성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메인 페이지 접근성이 63%로 달성률이 가장 높았고 정보 확인이 4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장애 부분에서는 자료 다운로드가 63%로 달성률이 가장 높았고 정보 검색이 54%로 달성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시각장애 부분에서는 반복 영역 건너뛰기나 대체 테스트의 오류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지체장애 부분에서는 키보드 접근성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볼 때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도 장애인들이 여러 금융기관들을 웹상에서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끝냈다고 하는 곳에서도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불편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개선 초기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실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온전한 웹 접근성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웹페이지를 이용할 때 몇 가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공페이지에서, 여기 페이지 이름은 바뀔 수가 없지만 공공페이지에서 제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한참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을 고생한 끝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를 제 딸에게 부탁을 해보니 5분 만에 아이디하고 비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페이지의 타이틀이나 콘텐츠 블록의 제목을 올바로 표시만 해주었어도 제가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단축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는 설치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어느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설치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떠서 그것을 클릭했더니 또 설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뜨고 해서 몇 번을 설치를 해왔더니 3시간 동안 설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채 5분도 안 돼서 달성하고 그 사이트를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극히 사용성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실사용자들을 위한 많은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웹 접근성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월드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가 말한 웹이란 장애 부여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사용자 입장에서 본 금융권 실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심재호 블루그리드 웹 접근성 연구소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스크립트 사용에 따른 웹 접근성 확보 방안입니다. 저도 평소에 참 접근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실무자로서 구현을 해왔는데 이렇게 특히 자바스크립트 몇 년간 제가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터로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모아서 최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네, 웹 퍼블리싱은 건축과 흡사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거에 제가 일단 스크립트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접근성이라는 거에서 느껴왔던 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을 텐데요. 저희는 그동안 접근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항목가 여러 가지고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알트값 집어넣고 홈 레이블 서식 맞추고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시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왔다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겨울에는 구세군이 있으면 다들 거기다 1,000원짜리 한 장씩 넣으셨을 테고, 평소에도 지하철에 만약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이 왔다면 자리를 비켜드리고, 노약자를 보면 양보해드리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내가 평소대로 했던 것처럼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는데 누군가는 이걸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말해왔는데 왜 그게 차별이 됐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그리고 평소 생활할 때 항상 우리의 경험의 중심은 시각에 있습니다. 모든 걸 일단 눈으로 보고 시작하죠. 웹사이트를 우리가 탐색한다 말하면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눈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디자인을 보고 느끼고, 아 이거는 굉장히 사용성이 잘 돼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웹사이트 탐색을 하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김진원 팀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 세상을 듣습니다. 촉각으로 느끼고요. 그런 사람은 웹사이트를 탐색한다는 경험이 시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리로 듣는 거죠. 소리와 시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각은 뭔가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처음에 볼 때 물론 한 곳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로고를 보고 GMB를 보고 거기서 마우스 오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렇지만 소리로 세상을 들으면 어떨까요? 소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죠. 소리를 세상에 듣게 되면 그 소리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는 처음 발음, 이게 로고다. GMB 중에 첫 번째, 이게 소리로 들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에서 우리는 모든 걸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제작 경험에 있어서 그런 차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리로 세상을 듣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함으로써 좀 더 접근성에 구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릴 그거는 웹포르지 건축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흔히들 우리 보통 웹사이트 만들 때 웹사이트는 문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도큐먼트, 스크립트에서도 도큐먼트, 겟 엘리먼트 해가지고 사례로 본 금융기관 웹 접근성에 관련하여 이상훈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이상훈 팀장님께서도 그 첫 섹션에 김진원 팀장님처럼 시각장애이십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금융기관에서의 웹 접근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예. 자, 이런 막대한 재산을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더구나 그 의뢰인에게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신상을 알려줘야 한다면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히려 불안하고,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마 의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로또가 걸려도 결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불안해서요. 예, 하지만 그 대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즉 인터넷에서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면은 저 역시 불안에 떨지도 않고 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겠죠. 굳이 비밀번호를 공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제 사생활은 보호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웹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 웹상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자면은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그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러한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0이라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너무나 그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웹 접근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의뢰받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더구나 그 은행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뱅킹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잔존 시력이 없으면 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수 없고, 따라서 남에게 의존하게 되어서 비밀이 공개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참 눈물이 없습니다.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저를 고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저 같은 정보 소외 계층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기관은 웹 접근성 인증 이미 땄습니다. 왜 인증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웹 접근성이란 것은 바로 단순하게 의무사항으로만 인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보 소외 계층은 고객으로도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행의 웹 접근성 준수 상태는 매우 우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알려줬다면은 아마 저는 그런 대우는 받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은 사례를 통해서 웹 접근성이 왜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보통신보조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보소외 계층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기기들을 사용합니다. 손 떨림이나 키보드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수 키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마우스가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조이스틱형으로 생긴 마우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같은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의 화면을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입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시간 저와 같이 웹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입니다. 스크린 리더라고도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보조기기를 사용한다 해서 결코 완벽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웹 접근성은 이런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는 대체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대체 텍스트가 무엇일까요? 대체 텍스트란 그 그림이나 사진 등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이은행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화면 낭독 프로그램만 의지하는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이 은행에서 즉시 이체 등의 지금 작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 즉시 이체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을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어떻게 읽을까요? 링크 즉시 이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 계좌 이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여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미지맵 링크 라진폼 피부 웹 QAC 1억 22만 189이 영양 링크 92 1238F UF 9F 95만 6823여 8DCC 7369 바젠 57만 4183.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누가 공인인증서 로고라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이트에서는 키보드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라는 메뉴는 찾지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서비스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 나와 있는 금융 서비스는 한마디로 그림의 떡들입니다. 그러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글자로 보고 계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자, 글자를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쁘고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자,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절대로 그림의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림의 내용을. 그저 파일 이름을 읽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대체 텍스트라는 것은 자, 이러한 그림 등의 내용을 따로 입력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이 대체 텍스트는 메뉴나 링크, 이미지 등의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공해야 될까요? 자, 여기는 I은행 사이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링크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 메뉴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대체 텍스트는 사이트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은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키보드나 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한 상지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보실 장면은 그 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I은행의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입력창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므로 숫자를 입력 시에는 그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4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금액 입력창에 4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입력값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혹시나 또 역을 하나 더 붙였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그래서 보통은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탭을 눌러서 다음 영역으로 갔다가 자, 그리고 다시 그 금액 입력 창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40만 편집창. 40만 원이 제대로 입력되었네요. 자, 일단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역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역으로 가게 되죠, 이제부터. 자, 또.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영역으로 탭을 딱 누르는 순간 입력창의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시각장애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이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 조작해서 위와 같이 또 금액 입력창에 또 클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동작이 반복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 금액 부분의 숫자가 이제 지워졌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테고, 그리고 아까 그런 사실을 인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알림 페이지가 떴습니다, 지금. 자, 분명히 제대로 된 금액 입력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이거 완전히. 이렇듯이 원치 않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시각장애인들이나 키보드, 마우스 조작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이체 작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인 K은행입니다. 즉시 이체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금액 입력창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여기에 자 32만 5천 원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역으로 가면은 여기는 한글로 금액을 읽어주는 센서가 있네요. 일단 이렇게요. 입금액 한글 보기 32만 5천 읽기 전용 편집창. 물론 다시 복귀하고 이체 금액 32만 5천 편집창. 그리고 다시 다음 영역으로 가도 금액 입력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계좌번호 입력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렇듯이 원치 않는 동작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응답 시간 조절이란 말은 자, 시간 제한이 있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즉 아까 보셨듯이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력 정보가 많으면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곳은 역시 I은행의 이체 페이지입니다. 계좌번호 찾느라 시간 걸리고 여러 정보들을 입력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시간이 지연되어서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된 겁니다. 자, 뇌병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자, 키보드로 정보를 입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 내에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은 우리 앞에서 봤던 원치 않는 동작들이 동시에 발생되고 더욱 시간을 지체시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또 다시 처음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이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시간 연장 버튼이나 그 시간 연장 알리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나타난다면은 그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남게 됩니다. 예, 물론 보안상의 이유로 자동 로그아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곳은 저의 인터넷 뱅킹 신청을 거부한 N은행의 사이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주 훌륭하게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분 31초. 그래픽 링크 로그인 해제 시간 연장. 자, 이 사이트에는 기본적으로 남은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시간 연장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체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뱅킹만 가입시켜준다면요. 자,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자, 입력 서식에 레이블 제공이란 것은 자,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I은행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정보를 입력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있고 그 밑에 계좌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이 은행의 경우에는 입력창에 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십시오. 암호 편집창. 네. 네, 그냥 암호 편집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암호는 암호인데. 자, 물론 뭐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해서 앞에 적혀 있는 글자를 읽으면 되지 않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입력창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오로지 탭으로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영역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암호 편집창. 또 암호 편집창이 있습니다. 위도 암호 편집창, 밑에도 암호 편집창.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암호 편집창이니까. 자, 그러면은 레이블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까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네, 여기는 또 N은행입니다. 자, 여기 입력창을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암호 편집창. 자, 들으셨습니까? 어디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대형은행들이었습니다. 자, 위에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인터넷 뱅킹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웹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만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특히 개인재산에 관계된 지극히 그 비밀이 보장되는 영역에서는 더욱 독자적으로 금융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부에 접근하는 환경 구축이야말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인 겁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웹 접근성의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알아봤습니다.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0에는 전문적이고 보다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정보 소외 계층들이 금융 업무상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기술적 연구와 방법에 대한 고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웹 접근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단순하게 법적인 주소사항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기술적인 혁신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모든 컨텐츠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인식의 확대가 웹 접근성 인증을 받고도 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뱅킹 가입을 거절한 슬픈 사례가 없어지는 진정한 웹 접근성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사례로 본 금융기관의 웹 접근성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현준호님께서 모바일 접근성 지침에 관련하여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혹시나 안 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손들기가 너무나 어렵죠. 스마트폰을 안 쓴다 또 손들려고 하면 굉장히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쓰시는 분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실 겁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이겠죠.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손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한 장애인은 분명히 고객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많이 받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도대체 그러면 장애인이 도대체 스마트폰 쓰는 기능은 뭐예요? 장애인이요 쓰는 앱은 뭐예요?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할 앱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정 장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집소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기능,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능,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 똑같이 장애인분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시각장애인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하나 앱이 있는데요. 게임 앱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십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카카오톡에 요즘에 애니팡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죠. 사실은 장애인의 욕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항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 뭔가 획기적인 걸 개발해서 시각장애 앞을 못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를 소리로 다 들려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소리로 음성으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도를 어떻게든 또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만드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셔서 만드시면 그분들도 동등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뭐 지침 같은 건 여러분들의 마음만 변하시면 사실은 요즘은 구글링만 잘해도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어쩌다 저쩌다 장애인이 쓰는 기능은 특수한 기능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투모로우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스마트폰 이용자 3,000명 정도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돼 있죠. 알람 시계 쓰고 뭐 쓰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예전에 알람 쓰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접근성 있게 앱만 잘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던 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뭔가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 아마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여기도 계단 같은 경사로가 계단이 있지만 저기 보시면 경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등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와도 저기에 슈케이스를 들고 가시더라도 이 길을 올라갈 때 무겁게 들고 가셔도 되지만 저 경사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무거운 짐들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만드시면 비장애인들에게도 특수한 환경이나 제약 조건이 있을 때는 항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제를 굉장히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 게 있죠. IBM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성 있게 만들까 하는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에서 썼던 용어는 temporary disability라고 해서 일시적 장애라고 했죠. 여러분들 비장애인들도 여기 뭐 비장애인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비장애인분들이 언제 환경 속에서는 일시적 장애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깥에 불이 밝거나 어둡거나 할 때, 또 언제 조그마한 스크린을 볼 때, 여러분들도 지금은 못 느끼시는 분도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나이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사분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할 때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상사분들 위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본부장님, 대표이사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경을 벗습니다. 일단. 그리고 컴퓨터 앞에 눈이 빠질 듯이 들어가서 글자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젊은 분들. 근데 사실은 누구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노안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조그마한 스크린이라든지 또 언제 저렇게 보시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다 쓰지 못할 때 한 손만으로 이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이게 상지 지체장애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손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안이 있고요. 또 범피로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지하철이 굉장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 이동하실 때 이럴 때 손동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핸즈프리가 됐을 때 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손을 다 쓰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일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바일에서 접근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세 개가 다 갖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기 자체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기가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조사들이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 만드는 특히 애플과 구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애플이 제일 잘 돼 있었지만 구글에서도 많이 이제 젤리빈부터는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도 많이 접근성 기능이 개선됐고요. 아직 윈도우 폰이라든지 국내 타이틀은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좀 고민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그런 접근성 기능들, 운영체제에서 나오는 접근성 기능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왼쪽 측면에 보시면 웹과 앱이라고 하는 콘텐츠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기 자체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콘텐츠 영역인 웹과 앱이 접근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모바일 앱이고요. 그 모바일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에 분들이 발표하셨을 텐데 웹 접근성 지침을 지켜서 제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른쪽을 보시면 모바일 보조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시더라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특수한 중증 장애인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쓰시는 도구들을 통칭해서 보조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자체 기기의 접근성, 콘텐츠 앱과 웹이 접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 이 3개가 제대로 돌아가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모바일에 가시면 모바일 접근성에 구글에 안드로이드 폰에 가시면 모바일 액세시빌리티 가시면 여러 가지 폰은 어떤 것들이 접근성이 있고요. 자기들 운영체제에서는 어떻게 했고요. 앱을 어떻게 하면 더 접근성 있게 만들고요. 하는 자료들을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자료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중에 블로터닷넷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젤리빈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의 최신 운영체제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하고 젤리빈에서 어떤 접근성 기능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젤리빈부터는 이제 시각장애인 전맹분들도 이제 좀 쓸 수 있게 아직도 불편한 점이 구글은 애플에 비해서 많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폰도 이제 젤리빈부터는 이제 제스처 동작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차용해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애플의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접근성 평가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액세시빌리티를 우리나라에서는 손쉬운 사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일반의 설정에 가셔서 손쉬운 사용에 가서 보이스오버를 키면 이게 웹에서 들었던 스크린 리더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텍스트를 다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들이고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가이디드 액세스라고 해서 iOS 6에서 나왔는데 지적장애인들을 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iOS 3부터 계속 발전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스마트폰이 굉장히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11년 2월 달부터 사실은 10년도 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표준을 만들었고 2011년 9월 달에 행정안전부 도시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는 지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접근성 연구소라는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제정했고 그 다음에 애플 쪽 iOS 기반의 점검하는 방법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평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폰 자체가 접근성이 많이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가능해져서 작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쪽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저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지침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눠져 있고요. 준수사항은 반드시 준수하라고 해서 7개를 저희가 제시했고 권장사항은 8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앞에서 계속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막 듣고 있으니까 의미 없는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대처 텍스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예제들을 보면 이제 바꿨을 것 같은데 오른쪽 예제는 무슨 은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보시면 로고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저기 저렇게 이제 메뉴들이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보이스 오버라는 걸 켜서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 버튼이라고 읽어주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정말 쉽습니다. 평가하기도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저기 뭐 부처코도 있고요. 체국, 그리고 저기 KTX를 하는 무슨 공사 이런 데 가보시면 앱들이 아직도 제공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을 보시면 평가를 두 손가락 아까 손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있는데 보이스오버 켜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금방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들어졌던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간단히 들으실 수 있고 보이스오버 스크린들을 깔아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웹에서 그런 것들 안 하셔도 모바일 앱에서는 구글에서는 톡백이고요. 애플에서는 보이스오버라는 걸 키면 쉽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웹의 경우도요. 요즘에 뭐 센스리더나 이런 거 조스포 윈도우즈 이런 게 무료 며칠간 몇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윈도우 8부터는 나레이터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어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다가 윈도우 8에서부터는 한국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레이터란 걸 쓰시면 스크린 리더 구매 안 하셔도 이제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맹인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웹을 쓰는지 직접 들어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운영의 용이성, 웹 접근성 지침의 오퍼러블이라고 하는 운영의 용이성의 가장 핵심이 키보드죠. 키보드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상에서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에 이동할 수가 있어야지 들을 수도 있고 뭔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이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초점을 변화시켜라. 마지막 발표로 웹 접근성의 법적 근거와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에 분들 훌륭한 발표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단체 총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많이 여러 저기 업체에서도 많이 또는 개발자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들 때에 사람들이요 굉장히 두렵다, 뭐 차별했다고 뭐든지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공포법 아니냐 이런 저항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별로 7년 동안 장애인들이 전국을 국토순례하고 국회 앞에서 7년 동안 집 데모를 하면서 법 제정 운동을 했는데 통과가 잘 안 되더라고요. 법 통과된 거는 총선 때에 국회의원들 한 명씩 붙들고 사무실 찾아가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맨투맨으로 해갖고 협박을 해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통과될 때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이용 못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좋은 세상이라 하는데 그 좋은 세상을 특정 계층은 이용 못하게 아예 돼버리면 새로운 좋은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도시를 새로 만드는데 누구나 서게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되는데 그 새로 만드는 세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이용 못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왕따 요즘 뭐 이야기 많이 하지만 장애를 왕따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접근성에 대한 뭐 정의 같은 것들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기본법, 옛날에는 정보격차 해서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와 기본법으로 통합이 됐죠.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서. 그 다음에 접근성을 해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에는요.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원래가 2013년 이 법이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인들, 민간 사업자들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것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웹 접근성 말고 요즘은 방송 접근성도 있습니다. 방송에도 보면은 혹시 부음성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해설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음성 음성다중으로 이렇게 넣고 들어보시면 드라마 같은 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요즘은 케이블 방송까지 접근성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IT 시대 옛날에 한참 날리다가 한동안 좀 조용했잖아요. 이런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새로운 시장도 생기고 뭐 수입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요즘은 대부분은 계약할 때 조건이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계약서에 보통 포함하고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도 이것을 포함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따고 유리한 것에서 이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화 용역에서는 장애인들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또 하나 있고 통신 부분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있어서 이
연도별로 따져서 할 때는 두 개가 다 걸리지만 연도가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32제 사업장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재화 용역에서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데가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의 부분에 인터넷 부분에 따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금액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차별을 했다고 판정하는 데가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차별이다 이렇게 판정하면 거기에서는 권고를 합니다. 시정하라고. 그러면 권고하면 그때 고치면 돼요. 인공교육 좀 받아라 그러면 받으면 되고 미리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고치고 버틴다 이러면 그 다음에 법무부로 넘어와서 법무부에서 이제 시정 명령 이거는 이제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죠. 이걸 안 지키면 3천만 원 벌금이다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안 지키면 3천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소문들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현재 안 지켜서 시정 명령된 건수는 2건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 벌금 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때문에 고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이 접근성과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장애인 용어를 이렇게 이 같은 콘텐츠 같은 데 보면 장애우라고 쓰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은 장애우 그러면은 친근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친구가 필요한 그죠? 비자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좀 불쌍하게 여기는 단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단어를 전체는 안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스크린 리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DTS라고 이제 엔진을 DTS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서 서버에다가 이렇게 탑재해야 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그거를 DTS를 뭘 이렇게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이제 하드웨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모바일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재해라 그래갖고 TTS 파는 사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속으시면 돈 몇 천만 원 날립니다. 그건 절대로 다시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트만 잘 만들어주면 소리가 내는 거니까 TTS를 탑재하고 구입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웹 접근성 지침에 대해서 제가 거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할 때 사전 평가를 보통 합니다. 전체를 평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본적인 걸 잘 지키고 있나 그러니까 이 자동 프로그램에서 체크되는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됐구나라는 것을 전혀 안 됐는데 돈만 날리면 안 되니까 사전 평가를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 사용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 이렇게 통과하게 해서 거기 정보진흥원에서 상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다 하고 이런 평가해서 인정받고 주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법적 근거는 없었어요 아직은. 그러면 웹 접근성을 갖췄는지 뭐라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홍보 차원에서 또 그렇고 인정 제도를 이게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들도 민간 단체들도 장애인 단체들을 비롯해서 이런 단체들도 여기저기서 이런 평가들을 해왔었습니다. 또는 민간 단체하고 그 정부와 진흥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자 평가는 사용자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또 같이 일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법안 발의를 정부안으로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인정만 받는 것들에 대한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을 정부와 진흥원이 다 하려고 하니 약 90만 개 사이트 그리고 뭐 앱까지 치면 수십만 개 앱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와 진흥원은 그러한 기관들을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하고 감독을 하고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능을 이제 정부와 진흥원에서 하고 민간 위탁을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국회 열리면
바로 국정반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진정을 하면 뭐 조사하고 또 시간도 한상하고 또 권고해 갖고 뭐 시정하라 그러고 이럽니까? 그리고 뭐 3천만 원 뭐 벌금 매기려면 한 2, 3년 가겠죠? 재판연이 원래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천만 원 벌금 매겨봤자 그건 정부 거잖아요. 장애인한테는 한 푼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할 수 있지만 개인 손해배상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민사소송한 사례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4개 기관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10명이 1인당 500만 원씩 5천만 원이고 4개 기관이가 2억 원이죠. 예, 개인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거 할 때 이제 참여연대하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법대 교수님 팀에서 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 변호사분들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시험자가 따신 분들 중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수천 변호사들 요새는 서로 하려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직장 이제 자리 못 잡으신 분들이 이게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접근하지 않을까. 저희들한테도 변호사분들이 찾아와서 돈 좀 벌지 않겠냐 이러면서 우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여러분들 협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조인들이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청년앞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에서 하지만 법에 대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권익증진과에서 법을 간장을 하는데 예, 이 인권침해 예방센터라고 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 인권침해 예방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다 불편하다. 나는 민사로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당장 사실은 홍보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정하고 이래야 효과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소장도 하나의 샘플 저희들이 사용했던 샘플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 LPG 단합했을 때에 장애인들이 LPG 장애인 차량은 LPG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LPG 가격 단합했을 때에 장애인들이 수천 명이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금액이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몇 사람 시각장애인분들이 했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이 전부 다 나도 할래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들거든. 비용을 저희들 장애단체에서 연합해서 변호사를 저희들이 전국의 민변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하고 저희들이 MOU를 해가지고 저희들을 지지하는 변호사 그룹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변호사를 붙여주고 변호사 활동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자기 비용이 안 들고 이기면 생기고 이러니까 좀 무분별하게 덤비면 어떨까 어떡하나 저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하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